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잘 오르지 않고 가끔 떨어졌다가 회복하는데 크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재미가 없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문제는 한동안 수익이 잘 나던 시기와 비춰봤을 때 내가 종목을 잘못 골라서 이거 시간을 낭비하고 기회비용만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폭락장이라도 그 네이버 그 증권 화면에 딱 보면 테마별 시세나 업종별 시세 이런 거 보면 항상 상승하는 종목들은 있어요. 이렇게 다른 종목들은 다 오르고 내 종목만 오르지 않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고민되는 시기에 하필이면은 주변의 지인 또는 뭐 투자 모임의 멤버 아니면 뭐 커뮤니티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이런 거에서 그런 장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상당한 수익이 났다 이렇게 막 자랑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그 사람들은 투자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죠. 막 10개, 20개, 막 30개 이래가지고 다른 건 다 재미없고 그거만 오르는데 그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쏙 빼놓고 마치 그 종목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이제 수익률이 크게 난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장에서도 니네들보다 월등하다 뭐 이런 식으로 자랑질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전업 투자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분들이 모인 사무실 같은 데 가보면 우연찮게 누가 계좌를 잘못 봐가지고 막 멱살잡이하고 사무실이 깨지는 일이 종종 있어요. 예. 우리 앞에서는 아는 척하고 막 수익률 자랑 엄청 했는데 뭐 알고 봤더니 다른 종목 다 마이너스인데 그거만 이제 수익률이 나 있고 뭐 그런 거 자랑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멱살잡이 하는 경우, 예, 그런 거 많습니다. 어쨌든 네, 안 그래도 내 종목은 한참 재미가 없는데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의 자랑질까지 하면 급기야는 내가 뭔가 잘못 선택을 했나? 아니면 내가 뭔가 투자를 좀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손절 때리고 뭔가 바로바로 올라갈 수 있는, 네, 화끈한 종목으로 갈아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이 딱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타이밍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분석을 일단 열심히 하고 확신이 있으니까 매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종목 팔고 갈아타기 시작해봐야 수익 나는 경우 없습니다. 네,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만약에 내가 대형주를 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지수와 비교를 해보시고, 내가 중소형주를 투자한다 주로, 그러면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만약에 지난 6개월에서 한 1년간 내 투자 수익률이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보다 확실히 못하다, 말도 안 되게 깨져 있다, 그러면은 그냥 냉정하게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무슨 종목으로 갈아타느냐? 뭐 괜히 뭐 고수네 이런 애들이 추천하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인덱스로 갈아타는 거예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구나, 이런 확신이 들 때까지 그냥 인덱스에 투자해놓고 다른 거 사지 마세요. 신경도 쓰지 말고 그때부터 공부만 더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 만약에 지난 6개월에서 한 1년간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를 이렇게 딱 봤는데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중에 있다. 그런 와중에 또 내가 투자한 종목도 뭐 확 빠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신통치 않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투자한 종목에 투자한 이유가 뭐였는지 요거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 보통은 같은 회사에 주식 열심히 하고 잘한다는 최대리가 종목을 추천해 줘가지고 사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어떤 분이 뭐 애널리스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좋다 그래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투자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걔네들이 추천을 했든 뭐든. 처음 투자한 시점 대비 혹시 지금 변화한 것은 없는지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근데 보통 그런 최대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때 종목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엄청 많이 떨어졌어 이러면은 꼭 어떤 식으로 대답하면 지는 한참 전에 손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추천해준 놈들은 주가 빠지면 항상 그딴 소리를 짓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 말했던 그 삼성전자 있잖아, 그거 D램 실적이 생각보다 좋다던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힌트를 얻어야 되고, 뭐 유튜브에서 뭐 샀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방법이 없죠. 처음에 투자한 아이디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변한 게 없다 그러면 괜히 내 종목 재미없다고 갈아타지 말고 그냥 존버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내 종목도 신통치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막 넘어가고 막 다른 거 더 빠르게 올라가는 걸로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라 이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죠. 지금 6개월에서 뭐 한 1년 사이에 3,300에서 2,900 지금 딱 갇혀 있습니다. 내 종목만 답답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거의 90%가 지금 답답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보다 코스닥보다 내가 투자했던 종목이 무지막지하게 폭락했다, 완전 판단 미스를 했다, 하필이면 내가 산 시점이 최고점이었다, 뭐 여기저기 찾아봐도 상투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뭐 인덱스로 갈아타야죠. 계속 깨먹을 수 없으니까. 물론 이게 바로 갈아타는 게 아니에요. 좀 반등하거나 그럴 때 잘 기다려서 갈아타셔야죠. 뭐 그냥 코스피 정도, 그 수준으로 엇비슷하게 그냥 빠졌다가
올랐다가 횡보하는 정도다 싶으면 투자 아이디어가 변한 게 없으면 그냥 존버하라. 그런데 만약에 코스피나 인덱스로 갈아타셔야 하는 분들 지금 분명히 계실 텐데, 네.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요즘에 전문가들이며 뭐 유튜브며 뭐 보면은 지수는 별로 재미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많았고, 피셔님도 그때 영상 보니까 코로나 때처럼 이렇게 급격한 지수의 상승을 기대하던 시기는 지났다, 뭐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지수에 투자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냥 결론을 드리면 당연히 작년 같은 급등세의 수익률을 기대할 거면은 절대 지수에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이제 개잡주라고 뭐 하루에도 20-30%씩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가지고 화끈하게 놓으시면 되고, 하지만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셔라 이거죠. 뉴스 기사는 지난 2012월 12월에 누구냐, 그 유명한 채권 왕이죠, 빌 그로스 형님, 요 그림에 요 분이 앞으로 선진국의 저성장이 찾아온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 투자하지 마라, 네, 그리고 신흥국 원유, 금 요런 거에 투자해라, 이렇게 전망했던 자료예요. 그 당시에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익숙했죠. 제가 빌고로스 형님을 폄하하자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빌고로스 형님이 어떤 분입니까? 토탈 리턴 전략이라는 투자 기법으로 핌코라는 회사를 거의 세계적인 투자 회사, 채권 투자 기업으로 키워낸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물론 말년에 수익률이 안 나오면서 탈탈 털리긴 했지만 어쨌든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투자자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2013년 12월 미국의 전 재무장관이기도 하고 하버드 대학 교수죠, 로렌스 서머스 교수의 전망이에요. 뭐라고 하셨냐, 2013년부터 장기 침체가 시작된다. 네. 지금 경기가 회복하고 주가가 오르는데 요거 가짜다. 2013년부터 뉴노멀에 접어든다. 장기 침체로 가니까 주식시장 재미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렇게 세계적인 투자자 및 경제학자, 채권왕 빌그로스, 로런스 서머스 형님들 말 듣고 만약에 미국 주식 안 사고 신흥국 주식 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12년 미국 주식시장의 차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거의 한 2배, 3배 올랐죠. 그리고 신흥국 주식시장 ETF입니다. 이게 2012년에 45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52달러예요. 12% 정도. 이 오랜 기간 동안 장기 침체니 뉴노멀이니 막 여러 전문가분들, 이분들 뿐만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미국이 또 그 당시에 부채가 너무 많다, 부채 허덕이다가 뒤질 거다, 10년 이상 장기 침체 오니까 신흥국 주식 사든가 뭐 아니면 그냥 뭐 금, 은이나 사고 그냥 주식 투자하지 마라, 요런 전망하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은데 다 틀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굳이 뭐 지금 전문가분들 뭐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수가 뭐 내년에 잠깐 나빠도 그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어떤 수익률이 날지 몰라요.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10년, 20년 이렇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모든 펀드들하고 연구한 전문가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래서 인덱스를 이기는 펀드는 한 3%밖에 안 된다. 이런 통계 결과예요. 그러니까 주가지수만, 인덱스만 잘 투자해도 상위 97%의 수익률을 내는 좋은 상품에 투자한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뭐 지금 국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만 이렇게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도 같이 편입해야죠. 우리나라만 몰빵할 필요 있으니까. 이제 초보자분들은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다, 뭐 이것도 나쁜 선택은 아닌데, 뭐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주식에도 일정 부분을 투자하지만 일단 장기 채권, 단기 채권에 뭐 금이라든가 이렇게 원자재, 이렇게 상관성이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하면은 수익률은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지만 이제 최대 손실률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즉 리스크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기술이고, 그리고 셰넌의 도깨비, 그래서 리밸런싱, 매 분기마다 새롭게 이렇게 비율대로 맞춰 나가는 요 전략도 해야 되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경기를 좀 볼 줄 안다. 과열때 되면은 이제 포트폴리오 전략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과열이 크다, 지금 뭐 그런 상황에서는 굳이 이제 뭐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폭락 이유다 그러면 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주식 비중을 좀 액티브하게 늘리고 포트폴리오 이렇게 조정하는 게, 그게 이제 다음 단계. 뭐 요거까지 설명드리면은 또 오늘 내용 또 시간 다 까먹어요. 그리고 자주 좀 설명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채널 영상 시청하시다 보면은 잊혀질만 할 때 그냥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계속 구독과 좋아요 그냥 끝까지 계속 보시라는 뭐 이런 당연한 이런 얘기죠. 근데 어쨌든 투자 방법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일단 드렸고, 오늘의 경제 상황과 현재 경제 그리고 향후 전망 부분을 이제 설명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너무 많이 떠들었나 지금 약간 좀 기운이 빠지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들어주세요. 우선 지난 6개월을 기준으로 볼 때 위쪽에 푸른 선이 뭘까요? 다우지수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노란 선은 코스피예요. 미국 주식시장은 하락 후에 전부 회복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고점 대비 하락 후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일단 이런 시기에는 이 원인을 먼저 따져봐야 되는 건데, 분명히 우리나라는 주요 수출 국가가 미국이죠.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오르면은 우리나라도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렇게 커플링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건 뭐 커플링도 아니고 이게 대체 뭐냐, 이렇게 고민이실 텐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죠.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 리스크,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중국 리스크를 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제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박스를 쳤어요. 이번 보면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엄청나게 했죠. 원자재를 막 블랙홀처럼 막 빨아들였죠. 지금하고 비교도 안 되게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시기예요. 당시에도 지금처럼 물동량 대비 선봉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역시나 해운업체들이 굉장한 이익을 냈죠. 그리고 당시에 조선업체들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치솟았던 거, 수주가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가네 어쩌네 이러던 시기가 바로 2002년부터 2007년 이때까지예요.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 그러면은 당시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는 어땠냐? 그림처럼 뭐 거의 수직으로 급등을 합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높죠, 우리나라. 그리고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원자재를 확 흡수하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그러면은 반면에 당시에 미국은 그렇게 세지 않았죠. 그냥 경기는 나쁘진 않았는데 그때 주가는 어땠냐? 8,000포인트에서 14,000포인트로 신흥국들이 막 2배, 3배 이상 쫙쫙 올라갈 때 75%밖에 못 올랐어요. 이유는 뭐다? 원자재 흡수와 성장의 핵심이 당시에 중국이었기 때문에 중국과 연관되어 있고 원자재 수출을 많이 하던 이런 신흥국 위주로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당시 미국과 신흥국의 주가 상승률이 차이가 났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시기와 대입을 해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다수 투자자들은 미국의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내년에 침체가 될 걸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공급 대란으로 한두 분기 정도 일시적으로 침체는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성장한다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시진핑의 공동부유론 있죠. 이제는 성장보다 분배다. 요거를 강조하기 때문에 규제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부동산 경기를 연착륙시키려고 하죠. 엔트그룹, 헝다그룹처럼 일부 기업들을 규제해가지고 요거 좀 어렵게 만든 다음에 국유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상해 종합지수 한번 볼까요? 정말 최근에 조정받고 나서 회복을 잘 못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랑 완전히 틀리죠. 그러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은 어디냐? 중국입니다. 미국 또한 직간접적으로 합하면 한 20% 이상 넘어가죠. 근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25% 정도 많긴 많아요. 하지만은 어쨌든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한 25% 정도가 미국으로 수출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이 가장 우리나라의 수출에 가장 중요한데 표면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중국이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의 보는 관점은 우리나라는 중국과 연관된 나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중국으로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전망이 좋지 않다. 그럼 우리나라에 투자된 자금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수출 비중이 이렇게 높은데 앞으로 수출 잘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또 한편으로 억울하기도 하죠. 사실상 중요한 건 미국인데 중국 비중이 높다고 항상 중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난 2002년부터 금융위기까지는 뭐 중국으로 우리나라가 수출 비중이 높다. 그것 때문에 코스피가 600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이죠. 그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죠. 여기다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공급 대란이 심한데 원자재 가격 급등, 운임 상승, 운송 지연 이거 전부 다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의 안 좋은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영영 회복을 못하는 걸까요? 그렇진 않죠. 중국의 경기 둔화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이 일정 수준 성장은 유지할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코스피는 수출액과 중장기적으로 유사하게 움직인다. 이 사실이죠. 운송 대란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집에서 쉬는 사람들 이제 복귀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리고 수주된 선박이 건조되는 시기가 지금 굉장히 빨라졌다고 하죠. 한 1년에서 1년 반이면 건조가 완료가 된다. 최근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확실히 단축이 된 거죠. 생각보다 선박이 조금 더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점점 해소가 된다. 이게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뭐 이 말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코스피가 중국의 영향으로 좀 둔화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운송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우리나라 수출도 늘어나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조금 느려질 수도 있겠지만 자, 이게 바로 코스피가 빠른 반등을 막고 있는 이 중국 리스크 및 운송 대란에 대한 전망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림의 붉은 선이 뭐냐? 5년물 BEI고요. 검은색이 10년물 BEI입니다. 너무 이게 좀 길게 해가지고 좀 재밌게 가야 되는데 앞에서 다 털어가지고 또 털 게 없어요. BI가 뭐냐면 국채금리에서 물가연동 국채금리를 뺀 값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면 되는데 굉장히 특이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5년물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하고 10년물 시장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역전됐어요. 향후 금리 인상이 될 때 당연히 이제 장기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손실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먼저 매도를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빨리 쫙 올라가야 돼요. 채권 가격이 더 빠르게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10년물 국채금리의 상승 속도는 더뎌요. 근데 5년물 국채의 상승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알면 딱 답이 나오는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각할 것으로 투자자들은 이렇게 예측을 하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내년 또는 중순 이후에는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좀 둔화될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단기물, 그러니까 5년물, 5년물도 단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5년물의 매도세가 훨씬 더 강하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고 10년물의 매도세는 추춤한 겁니다. 어차피 내후년이면 좀 괜찮아질 텐데 하면서 굳이 장기채를 빨리 팔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1970년대, 80년대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은 장기채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완전 미친 듯이 던지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장기 BEI가 훨씬 높고 장기채 금리 상승 속도가 월등히 높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얼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채 금리가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겁니다. 물론 투자자들의 예상은 언제든 쉽게 변하죠. 틀리기도 쉽고 이것만 가지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 그나마 이제까지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맞췄던 애들이 어디죠? 바로 미연준입니다. 미연준의 최근 공개된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로 9월 FOMC 회의로 여기서도 올해 인플레이션은 강하지만 내년은 좀 수그러든다. 내년에 한 2%대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부분 지금 리포트를 낸 애널리스트들도 다 같은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약해지고 경기는 잠시 눌렸다가 회복된다. 이런 장세에서 어느 국가의 주가 상승이 가장 빠를까? 요거를 사람들이 보는 거죠. 2000년대처럼 신흥국의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구간에, 그런 구간에는 상대적으로 신흥국의 주가가 빠르죠. 반면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둔화되고 그 다음에 경기가 회복이 이렇게 빨리 되는, 어떻게 보면 디스인플레이션 아니면 골디락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전망을 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다수라는 거, 채권에서부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신흥국에 투자를 좀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주시장이 좀 더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언급드리지만 우리나라 주식만 투자한다, 우리나라만 투자하겠다,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생각이에요. 거시경제적으로 지난 2000년대 갔다 그러면 저도 우리나라 주식만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어느 것을 봐도 이제 미국 주시장을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럴 때는 겨우 세금 문제 때문에 투자 안 한다 이러시지 말고 미국 투자는 일정 부분 꼭 포트폴리오로라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